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대입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자소서가 얼만큼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얼만큼 자소서가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사실은 그 중요도가 단 1%라 하더라도 사실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는 의미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의학 계열에서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소개서가 1단계 서류평가에서도 활용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소서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소서가 특히 의학 계열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또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학생들이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6개월 있어,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 라고 한다면 공부 다 안 하고 자소서만 딱 집중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의학 계열의 자소서를 쓰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수능 공부에 거의 모든 시간을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 이게 첫 번째 어려운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주위에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교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또는 사교육 업체에 첨삭을 요청한다든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학에서 의학 계열의 자소서를 평가하게 되어질 때 서류의 진실성, 자소서에 대한 진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의학 계열의 자소서 쓰는데 가장 어려운 점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이 현실적으로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수능 최저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소서에 도움을 받는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자소서의 진실성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 이게 어찌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히 의학 계열의 자소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진실성과 진정성에 기반을 둔 자신의 역량과 학업적 가치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전에는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지금 아마 자소서를 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생각할 거예요. 무엇을 보여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무엇일까? 또 임팩트 있게 어떻게 하면 자소서를 쓸까? 이거에 초점을 많이 뒀지만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자소서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결국 역량 중심으로 자소서를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의 그런 역량 중심의 자소서에서 빠져있는 부분, 또 최근에 우리가 자소서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진실성과 사실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소서가 예전보다 자소서에 활용이 되어지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고 기재가 금지되어지는 사항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자소서가 입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사례들도 있었고, 또 자소서가 2024학년도부터 자소서를 폐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들이 나왔냐면 결국 자소서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고 면접에서도 중요하게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자소서를 못 믿겠어. 왜? 자소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 시에 여러 가지 금지 조항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또 대학에서 자소서에 대해서 혹시 대필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써줬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유사도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 자소서를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진실성이다. 이게 정말 자소서를 읽는 사람이 이 자소서를 읽었었을 때 학생이 직접 쓴 학생의 경험이 우러나는 자소서로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의대나 아니면 연세대 의대 등등의 의대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의 추세를 보면 전년도는 대부분 그전에는 역량 중심의 자소서, 뛰어난 학업적 역량과 연구 역량이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면, 최근의 자소서는 학생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날 수 있는 자소서가 더욱더 돋보이는 자소서가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학교에 보통 이제 자소서를 쓸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막 열심히 써.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보여줘. 그럼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팩트가 부족해. 그치, 너의 장점을 보여줘. 뭔가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해. 이런 얘기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 임팩트라는 거, 그 역량이라는 거,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자소서를 쓰게 되어지면 핵심이 뭐가 되냐면
뭔가 성취 결과 중심으로 자소서를 쓸 수는 있으나 결국 나 자신이 실종되어 버린 자소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자소서는 결국은 대필이나 다른 사람이 써준 자소서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소서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 제가 이제 앞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요번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번에 첫 번째 시간으로는 자소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자소서 4개 문항에 대한 이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구성은 이렇게 한번 7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문항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대한 작성법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까지 자소서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6부, 7부에서는 합불 사례 분석, 어떻게 이 학생이 붙었는지, 왜 이 학생은 떨어졌는지에 대한 자소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첨삭 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다른 예를 들어 유튜브 강의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일반적인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유튜브 강의나 설명들이 단지 글에 초점을 두었다면, 저는 입시에 초점을 두고 마치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소서의 컨설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소서라는 것은 편지나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소서는 결국 입시의 한 서류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라는 개념이 감동적이다, 임팩트가 있다, 설득력이 있다, 이런 글쓰기가 잘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소서라는 것은 내가 지원한 모집단위 내에서 얼마만큼의 경쟁력과 그 다음에 실제 교수님들이나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게 되어질 때 나의 긍정적인 면을 어떻게 평가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입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해서 조금 더 폭넓은 범위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문항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자기소개서 작성의 유의사항 내용을 좀 정리해봤더니 1번,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들을 기술해야 한다. 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이 직접 써라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자소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들이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 합격 이후에도 입학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죠. 자소서 쓰시게 되어질 때.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사실 자소서를 쓰는 학생들이 학생이 100%를 쓰는 자소서는 사실 얼마 될까? 한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 꼭 올바르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입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또 내가 자소서를 많이 써본 것도 아니잖아요. 또 자소서라는 게 일종의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입시에 관한 서류고, 그 서류는 우리가 작성하는데 기술이 필요한 거고, 학생들은 그런 기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쓰는 글이 창의적인 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창의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창의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에 대한 수렴이 있어야만 창의성이 근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7살짜리, 8살짜리의 머리의 아이디에서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겠죠. 학생들은 대부분 19, 20살, 18살의 학생들이에요. 그럼 그 학생들은 비슷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비슷한 독서의 내용과 비슷한 동아리의 활동과 비슷한 경험들을 다 갖추게 되고, 그리고 동일한 자기소개서의 문항에서 글을 쓰다 보면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비슷한 글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학생이 쓰는 글이 창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어른들보다 학생들이 창의적인 건 맞아요. 어른들보다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사고도 유연하고 창의적이겠죠.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동일한 문항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동일한 문항 안에서는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서 엮어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창의성이 발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쓴 글이 창의적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유사도 검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부모님들이 자소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혹시 이거 유사도에 걸리면 안 되지? 아니면 이거 썼는데 이 표현이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표현이다 보니까 유사도에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유사도라고 하는 건 자기소개서의 유사도는 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절. 표절이고 그 표절은 전년도에 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 또는 전년도에 대학에 원서를 지원했던 학생의 자소서, 대교협에서 전년도에 지원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다 모아다가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원한 학생의 자소서를 그것과 비교해서 이게 얼마나 표절을 했는지 유사도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사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글이 다른 사람의 글과 표현이나 서술 방식에서 뭔가 비슷하면 유사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교육 겹쳐의 유사도 사이트를 돌려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의 유사도라고 하는 건 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절. 그 표절도 바로 뭐냐면 지원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2줄 이상을 따서 그대로 붙인 경우, 이걸 표절을 의미한다는 걸 꼭 알아셔야지. 어머니가 직접 글을 썼어. 예를 들어서 표절에 해당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직접 글을 써도 해당되지 않고 누가 쓰든지 간에 직접 글을 쓰게 되면 그거는 유사도에 전혀 걸리지 않아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유사도라고 하는 것은 표절을 의미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면 많은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쓰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한번 해보는 건 뭐냐면 어떻게 글을 쓰지? 라고 하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글을 썼을까? 다른 사람은 어떤 소재를 가지고 글을 썼을까?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시켰을까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합격생 자소서를 보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합격생 자소서를 참고하고 보는 건 괜찮아. 근데 그 자소서를 그대로 따서 붙이는 거, 이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사도 검색을 실시해요. 유사도 검색을 실시해서 유사도 검색이 5% 또는 뭐 10%에 따라서 대학에서 5% 이하인 경우에는 소명 과정을 거치고 그 소명 과정을 통하여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문제가 되어지면은 불합격 처리한다. 이런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에 대한 등급별 정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사도 검사를 강조가 되어졌었던 부분들이 한 4년 전부터 자소서 유사도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많이가 되어졌는데 유사도가 강조가 되어지던 초창기에는 소명 과정의 절차들을 많이 진행했어요. 너 보니까 이 자소서가 작년에 썼었던 어떤 학생의 자소서하고 비슷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소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자소서 소명 과정을 잘 거치지 않아요. 대학에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 소명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자체가 대학에서도 매우 피곤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볼 때는 우리 아이가 직접 쓴 거야. 우리 애는 진짜 썼어. 그런데 단지 합격생의 자소서와 비슷하다 라는 이유로 우리 아이가 불합격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거세게 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합격생의 자소서와 일부 문항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걸 100% 얘가 베껴 썼다고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유사도 검사에 대한 항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소명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대학에서 유사도 검사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압박을 하면서 학생이 직접 글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유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 자소서에 대해서 소명 과정을 거치는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어떻게 되냐면 대학에서 소명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입시라는 것 자체가 깜깜이니까.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자소서를 써내는데 그 자소서가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뭔가 의심스러워. 얘는 보니까 자소서를 이렇게 썼는데 다른 사람의 자소서를 베껴 쓴 것 같아.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누가 써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굳이 그거를 학부모나 학생한테 얘기해서 소명을 해봐라 라고 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것보다 대학에서 그냥 점수를 주면 돼요. 이 학생의 자소서는 A, B, C, D 중에서 D 등급을 주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 학생의 자소서를 불합격 처리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실 점은 뭐냐면 내가 자소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자소서를 혹시라도 표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줬어? 그러면 거기서 소명 과정이 와. 그럼 소명을 열심히 해. 그래서 그걸 극복해. 그게 아니라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자소서가 뭔가 표절에 의심이 되어지거나 대필에 의심이 되어진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러면 대학에서 그냥 불합격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소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뭐?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사실적으로 글을 써야 된다. 이 점이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그러면 내가 솔직하게 나 혼자 진실되게 쓰면 그 자소서가 과연 진실될까? 이게 의문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글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글 서술 자체를 동기와 결과 중심으로 쓰거든요. 뭐뭐뭐 해서 뭐뭐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 중심의 기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런 글들은 대부분 표절이나 다른 사람의 대필해줬다는 인상을 되게 많이 주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글을 따서 썼어. 그럼 좀 덜 억울해. 나 표절했으니까. 그런데 난 표절하지 않았어. 내가 직접 썼고 학생이 정말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서 썼어.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그 자소서가 독창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대필의 어떤 뉘앙스, 대필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라는 게 참으로 어렵다, 쓰기가. 왜? 혼자 솔직하게 자신이 써도 진실되다고 여겨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고 진실되게 글을 쓰라는 의미는 혼자 써라, 이 얘기도 아니고 솔직하게 써라, 이 얘기도 아닌 거예요. 자소서가 어떻게 느낌이 들어야 돼? 진정성 있고 진정성 있고 진실되게 입학사정관이 있는 사람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진정성 있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써야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소서 작성이 매우 어려운 점이다 라는 얘기고, 이번 문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자소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할 경우 서류평가에서 0점 처리된다. 아시는 것처럼 공인화학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기재할 수 없고, 이게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 하더라도 작성 시에 0점 처리가 되어진다라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애는 사실 교내에서 수상이 별로 없고 교회 활동을 되게 많이 했는데 교내 활동만 적고 교회 활동을 못 적으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럼 교회 활동을 적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막 적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활동을 적었어, 냈어? 그럼 대학에서 전화가 와. 어머니, 이거 교회 활동 적으면 안 되니까 다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참 좋겠죠. 그럼 다시 적으면 좋지만, 그런데 대학에서 전화가 안 온단 말이에요. 교회 활동을 적어서 냈어? 대학에서 평가하고 전화 안 와. 그냥 불합격이야. 그렇게 되면 황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문항이 나와 있는 거는 교회 활동을 기재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고, 혹시라도 교회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 내용을 꼭 적고 싶다면 교내 활동 안에 넣어서 적는 방식으로 적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교육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논문, 학회지, 등재나 도서출판, 발명특허와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 해외 활동 실력, 그 다음에 교회 인증시험 성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등 큰 교회 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가끔 학생들이 글 쓸 때 이런 거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해외 6개 국가를 여행을 하면서 40kg 가방을 메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여행을 경험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이 갖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가져왔다.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그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첫 번째는 교내 활동 아니죠. 학교 밖의 활동이니까.
두 번째는 내가 해외여행을 했으면 그게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부모님의 후광으로 간 거잖아요. 부모님의 재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뭐야? 부모님이죠. 부모님에 대한 거. 부모님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은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소서 쓸 때는 결국 교내 활동 내에서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다섯 번째는 지원자의 성명, 출신 고교,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 사용할 수 있는 부호들, 대부분의 부호들은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대신 부호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자소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해당 사항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첫 번째, 교회 활동에 대해서 기재할 수 없다. 그게 바로 공인학성적이나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교회 활동들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도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외 활동 중에 부모님 이름이라든가 부모님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들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 기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 혼자 써야 된다. 대필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표절을 하지 말고 자기 주도적으로 글을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자소서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혼자 쓰라는 의미는 정말 100% 혼자 모든 걸 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누구한테 쓰고 난 다음에 첨삭도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 의미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소서를 진실되고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써야 돼. 그런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읽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학생들이 보통 18, 19살의 학생들이 쓰다 보면 비슷한 글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서술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써줬다는 느낌을 받게 돼. 나는 그렇게 안 썼는데, 난 내가 직접 썼는데 그 글이 다른 사람이 써준 글이거나 다른 사람의 글과 비슷한 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입 자소서 문항에 대한 거예요. 대입 자소서는 우리가 4개의 문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읽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떤 학생들은 4개 문항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4개 문항에서 1번 문항에서도 나는 의대 가고 싶어. 2번 문항도 정말 의대 가고 싶어. 3번 문항은 진짜 의대 갔으면 좋겠어. 4번째는 의대 가면 나 이거 정말 연구할 거야.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러면 글이 1번, 2번, 3번, 4번의 내용의 글이 특징이 없고 읽는 사람이 짜증나고 문항의 조건에 안 맞죠. 그러면 자기소개서 1, 2, 3, 4번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면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면 중에 이런 게 있어. 나는 좋은 친구가 있어. 그렇지? 나는 좋은 습관이 있어. 또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나름대로의 버릇이 있어.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것, 그다음에 나의 친구, 내가 자주 가는 곳이라든가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색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글을 읽고 평가하는 사람이 학생에 대해서 다양한 흥미를 갖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는, 2번 문항에서는, 3번 문항, 4번 문항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면 대입 자소서는 지금 1번, 2번, 3번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대개의 공통문항입니다. 모든 대학이 동일하고, 4번 문항이 이제 대학별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4번 문항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4번 문항이 있는 학교들은 대학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사실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대입 자기소개서는 사실은 첫 번째 학교 자소서 완성하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하죠. 왜? 첫 번째 자소서 완성하면 거의 80%는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외국인 전형의 자소서나 국내 대학 갈 때 또는 재외국민 3년이나 12년 특례의 자소서들은 보통 대학들마다 문항이 막 달라요. 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입 자소서는 어찌 보면 첫 번째 학교 자소서만 잘 쓰면
나머지 학교는 쉽게 가요. 그만큼 첫 번째 학교 자소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문항은 뭔지를 보면 1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수 천자죠. 그러니까 1번 문항에 왜 이게 있겠어? 당연히 1번 문항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읽었던 것처럼 학업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대학에 가면 뭐랍니까? 공부하죠. 그러니까 이 학업과정이라는 부분 되게 중요하죠. 대학은 몇 년입니까? 우리가 1년, 2년 대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최소한 4년, 6년 그 이상의 학업과정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학업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항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 3개 이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으니까 2번 문항은 바로 뭐에 초점이냐면 교내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3번 문항은 교내 활동 중에 배움,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들을 들고 그 과정을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세 번째 문장은 배려나 나눔이나 협력이나 갈등 관리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항에서는 해당 모집 단위를 지원하게 된 동기,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의 과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오. 요 자소서 문항은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자소서 문항이에요. 여기서 묻는 거는 4번 문항에서는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는 뭐냐 너는. 그 다음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자소서 4개 문항의 질문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항에서는 뭘 물어봐? 학업에 대해서 물어봐. 학업. 두 번째 문항은 뭐에 대해서 물어봐? 활동에 대해서 물어봐. 세 번째는 뭐냐면 교내 활동 중에 배려나 나눔이나 협력이나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를 물어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항에서 물어보는 게 지원 동기 뭐냐, 또 너희 여기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소개서 1, 2, 3, 4번 문항이 묻는 내용이 다른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답변하는 내용도 달라야 되죠. 학생들이 가끔 보면 문항에 맞지 않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번 문항 학업의 과정의 내용을 써라 라고 했는데 학업 내용을 안 쓰고 활동 내용을 엄청나게 집어넣는 거,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활동 내용을 써라 여기다 썼는데 여기다가 봉사활동 내용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문항의 조건에 잘 안 맞게 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문항에 맞는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은, 자, 자소서는 그럼 이제 우리가 쓸 거야. 이제 쓰자. 자, 앞에서 설명했었던 내용은 우리가 자기소개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했어요. 거기서 제가 했었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였었냐면, 자기소개서는 솔직하고 진솔한 자소서를 써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입시 상황이나 사회적 분위기 등등등을 고려했었을 때 우리가 의학 계열의 자소서에서 핵심은 바로 뭐다? 진실성이다. 역량이 뛰어난 거, 엄청 훌륭한 거, 이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임팩트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진실성과 사실성의 핵심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성과 사실성이 나는 진실돼. 읽는 사람은 그렇게 안 느끼거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이걸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글을 쓴다는 건 결국 글의 기술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 점이 우리가 고민할 점이고, 자소서를 쓸 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건 뭐냐면, 자소서는 편지가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자소서를 쓰려고 해요. 그럼 나의 학생부를 먼저 딱 펴봅시다. 학생부를 피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1, 2, 3, 4번 문항에서 어떤 내용으로 글을 구성할지에 대한 소재를 분석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 활동의 우수성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왜? 대학 입시 전형이라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농어촌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특기자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논술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전형이 있거든요. 전형에 맞게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 있을 수 있고, 고등학교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동일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가는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프로파일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학교 프로파일은 뭐냐면 첫 번째 학업적 배경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내가 자사고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 첫 번째 자사고가 전국 단위 자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니고 있는 자사고는 전국 단위의 다른 자사고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 라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 내신 성적이 1.5야.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1.5가 동일하게 평가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쵸? 학교에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랭킹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특색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 활동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과학적, 심화의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거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가. 자,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의대를 원서를 쓰려고 해.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으로 해서 내가 의대를 쓰려고 해. 그럼 과연 거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교과 성적과 어느 정도의 스펙과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이 과연 들어올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나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이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이럴 수는 없지만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 쓰는 자기소개서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쓰는 자소서를 똑같은 자소서를 만약에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뭔가 좀 맞지 않을까요?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일반 전형과 우리가 서울대학교 지규는 동시에 원서를 쓸 수는 없지만 가정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지규는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오는 전형이며 면접도 시간이 이제 20분 정도로 늘긴 했지만 일반 면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들은 사실상 일반기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나 아니면 일반고에서도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자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지원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형 방법과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자소서를 밀고 들어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소서를 쓸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과 활동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프로파일의 긍정적인 측면과 약점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고, 지원하는 학과의 모집 단위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나의 장점은 과연 무엇을 드러내야 될까? 라는 점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소서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가 이 점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점들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합격생들의 많은 자소서를 만약에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의학계열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자소서를 첨삭해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공부를 다 잘하겠죠? 물론 공부를 못하지만 의대 쓰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니까 역량이 뛰어나겠죠. 학업적 역량도 뛰어나고 활동의 역량도 뛰어나고, 또 그리고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의학계열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난 잘한다, 난 훌륭하다, 나는 잠재적 역량이 있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역량 중심의 글을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딱 읽었었을 때 느낌이 와,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뛰어난데? 라는 느낌을 받는 자소서를 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자소서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다 뭐냐? 역량이야, 역량. 모든 학생의 자소서를 읽어보면 다 드러나는 것은 역량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줄만 읽어도 그냥 뻔하고 그 역량이 별로 특징이 없는 거야. 특징이. 내가 어디를 갔더니 모든 남자애들이 다가 1m 80에서 90 사이에 다 키가 다 큰 거예요. 그러면 키에서는 역량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애가 엄청 잘생긴 거야. 나머지는 다 못생겼어. 키에서는 역량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고 결국 잘생겼다는 거에서 인물이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그처럼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는 모든 학생의 자소서에서 가장 핵심을 두는 거는 역량 중심이거든요.
그게 바로 자소서를 첨삭하시는 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임팩트야, 임팩트. 그런데 임팩트, 역량 중심의 글들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의대의 자소서를 쓰는 학생들이 사실 솔직히 의대 자소서를 보면 학생이 100%쓴 글이 어딨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대부분의 경우들이 쓰고 난 다음에 이래저래 해서 다 도움받고 다 이렇게 해서 완성해서 내는 거고, 또 자소서가 그렇게 중요하고 입시 중요한 요소인데 학생이 대충 몇 자 적어서 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를 읽어보면 모두 다 역량 중심이야. 그쵸? 그게 바로 의대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이고, 그리고 자소서가 2024학년도에 자소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왜 폐지해?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죠. 뭐가 부정적이야? 허위 기재, 대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신뢰성은 내가 쓸 때의 신뢰성이 아니다, 절대로. 읽는 사람이 신뢰성 있게 느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자소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실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소서에서 학업적 우수성, 활동의 우수성, 그 다음에 과학적 심화 역량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1, 2, 3, 4번을 막 쥐어짜고 비틀어가지고 막 자소서를 써요. 제일 핵심이 빠지면 절대로 안 돼.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진실성과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진실성과 진정성이 의심을 받으면 대학에서 전화 안 와요. 의심을 받으면 그냥 불합격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실성과 진정성이 기초가 되어진 학업의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이 강조되어지는 자소서를 써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지금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가 자기소개서 작성서 주의사항하고 자소서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제 1번 문항씩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내용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소서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 자, 그러면 자소를 어떻게 쓸까?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1번 문항에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번 문항의 자소서에 쓰는 거는 학업이죠.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쓰는 거예요. 2번 문항에서는 뭘 쓰냐면 교내 활동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나와 있는 거는 배려나 나눔이나 협력이나 갈등 관리, 여기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거는 지원동기죠. 지원동기라든가 아니면 입학 후에 학업 계획에 대해서 쓰는 게 이제 4번 문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자소서 전체 문항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진실성과 진정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만하는 자세보다는 성찰하는 자세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자소서를 쓸 때 학생들하고 첨삭을 할 때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꿈이 큰 사람은 사소한 성취 결과에 만족해하지 않아요. 자, 꿈이 작은 사람은 전교 1등을 했어. 교내 과학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 저는 무엇을 하여 어떠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교내에서 과학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이것을 통하여 막 쓰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 얼마나 훌륭한 가치를 달성했는지 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꿈이 큰 사람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과정에서 성취한 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취의 결과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만족해하고 흡족해하면서 그걸 과시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느낌을 주게 되냐면 이 학생은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다. 또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글을 써야 되냐면 저는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노력의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성취 결과를 이루었죠.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실험의 문제점, 학업적인 능력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반성하고, 그리고 향후 이후로 대학에 진학한 이후로
아니면 다른 활동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는 이러한 점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성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성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보시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나이가 40살이야. 나이 40에 무슨 반성을 해. 난 살기도 바쁜데. 하지만 19살, 18살의 이 나이는 스스로 계속 반성을 해야 되는 나이예요. 왜? 잘못했으니까 반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전하기 위해서 반성을 해야 돼, 반드시. 근데 자소서에 반성과 성찰과 사고력이 드러나지 않고 지나치게 본인이 학업이나 활동에 대한 부분을 자꾸 과시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자만심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나 사회성에 대한 부분이 결여된 자소서가 나오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소서를 쓰게 되어질 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글을 써보자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번 시간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1번 문항서부터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글을 쓸지를 알아야 되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급적이면 좀 빨리 끝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쯤 자소서를 대부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면서 같이 연계해서 자소서를 작성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빨리 가급적이면 강의를 올려서 도움이 되어지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